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공매도 관련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죠.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이후 개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펴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투자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픽코노미. 공매도 제도 개선과 함께 바닥 모르고 비틀대는 엔화 상황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상황까지 되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픽코노미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참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픽코노미 저희가 꼽은 세 가지 이슈 중 첫 번째 공매도 제도 개선입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이후에 당정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울어진 공매도 평평해진다. 당정이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우선 당정이 구상하는 방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 어떻게 바꾸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관련해서 이제 기관과 개인 간에 지금 공매도 할 때 이게 룰이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공매도라는 게 어쨌든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다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하면서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매도라는 게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 사실 무기한 기다리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이제 다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기관한테는 유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90일 만에 갚아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평평하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105%, 120%인데 이제 기관 투자자는 105%만 하면 된다. 뭐 이러면 요것도 어떻게 평평하게 할 거냐. 요 부분이 이제 두 개인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공매도가 이제 다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불법 공매도. 저희가 이제 차입 공매도는 괜찮은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니까 최근에 글로벌 IB 두 군데도 걸린 게 요거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이제 적발하려는 모니터링하려는 시스템은 결국 이걸 다 전산화하는 건데 이거를 전산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한 세 번째 꼭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갚는 상환 기일과 담보 비율을 개인과 한쪽이 개인이고 한쪽이 기관과 외국인이라면 일단 갖게 하겠다는 방침은 밝힌 거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90일로 통일하자. 우선 갚는 기간은. 예. 그리고 120%인 개인의 담보 비율도 105% 기관과 동일하게 가자. 그래서 우선 숫자를 동일하게 맞추자라는 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선 평평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안입니다. 예. 네. 담보 현금으로 맡기는 경우는 이제 105% 통일을 했고 주식은 또 135%, 120% 그렇게 되네요. 이인철 소장님, 그러면 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왜 우리만 불리하느냐,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다. 그런 불만을 좀 수용하려는 거네요. 지금 보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상환 기간 그리고 담보 비율 다 이제 평평해졌느냐?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평평해진 거 맞습니다. 똑같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공매도라는 자체 제도가 악재성 뉴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미리 예견해서 없는 주식을 빌려 와서 팔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되갚아서 이득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 기간 그전에는 무제한 협상을 통해서 무제한 가까이 공매도 기간을 이제 주식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었다면 지금 90일 플러스 알파로 줄어들었어요. 90일 플러스 알파 한번 연장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90일인데. 그러면 칸막이가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국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한국이 과연 공매도를 금지할 만큼 지금 뭐 위기 상황이거나 국내 전쟁이 났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거의 8개월 동안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 무기한 연장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튀르기예 제외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데 예. 실제로 지금 이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업체라고 하죠. 대부분 뭐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가운데서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 대주는 이제 사업을 철폐하겠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려주는 사업을 이제 못 하겠다. 8개월 동안은 주식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하고는 공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또 하나가 이 돈을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외국인 개인 간의 신용도가 다른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신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이자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를 높게 책정하는 게 일반적인 룰인데 근데 이건 똑같아졌어요. 개인인데 야, 저 사람이 지금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똑같이 신용도를 맞춰서 105%까지만 이제 이 담보물을 잡는다면 네. 그 부실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역행하는 조치가 잇따라 이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싸늘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좀 평평하게 해달라고 해서 당정이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조건을 지금 맞추겠다고 지금 안을 내놓았는데 허준영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용도도 다르고 담보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이걸 똑같이 하려느냐 혹시 그런 또 주장이 또 나오네요. 네, 저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 어떤 대가, 금융을 전공하신 대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금융이 뭐라고 생각하냐,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대가분이 하셨던 얘기가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야라고 얘기하셨대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앵커님께 돈을 끌어갔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갚을 사람인지 못 갚을 사람인지 압니다. 앵커님은 저에 대한 정보가 적으신 거예요. 정보가 불균형하잖아요. 여기서 금융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개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과연 이거 대주해주는 기업 쪽에서는 이게 같을 거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이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숫자를 다 맞추는 게 평평한 거냐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매도 문제가 들어왔던 게 결국은 이게 약간의 감정의 문제거든요. 감정. 예, 네. 주식 떨어져서 우리는 돈을 잃는데 기관들은 왜 돈을 버느냐. 그럼 결국 이게 공매도 때문이 아니냐라고 공매도를 굉장히 힐난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미 감정의 문제로 시작된 부분인데 감정적인 것 이외에 이성적인 설명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 정책이 냉철한 이성에 따라서 펴야 되는데 약간의 지금 감정이 개입된 것 같은. 그래서 공매도 전면 금지라든지 조건을 똑같이 하는 데 대해서 외국인들의 조금 시각이 싸늘하다. 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이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만 펴면 내년 6월까지 금지된 공매도 재개되는 겁니까? 재개되기 앞서서 꼭 넘어야 될 과제, 또 다른 과제는 뭡니까? 일단 뭐 저는 사실 공매도를 지금 금지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뭐 이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나 2차 전지라든가 굉장히 이제 관련주들로 해서 바이오라든가 상당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이제 물린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굉장히 좀 성행했기 때문에 이런 앞서 얘기한 이제 감정적 측면에서 이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운동장은 평평해졌어요. 뭐 기술적으로 더 많이 빌려주고 똑같이 이제 이 상환 기간을 갖게 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에 누가 있느냐 외국과 개인이라는 프로와 아마추어와의 경쟁이에요. 부정적인 뉴스를 우리가 아무리 빨리 캐치한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격차를 좀 줄이면서 이런 이제 공매도 공시 확대를 좀 추진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특히나 이제 무차익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처벌을 좀 불법 네. 공매도에서는 일벌 벗게 하는 이 제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 시스템적으로 무차익 공매도에서도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산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었던 얘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의 이걸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저게 무차입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에는 이게 공매도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350개의 종목만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서서 뭐 이제 SG 사태라든가 김덕인 라드겐 사태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 공매도 종목이 아닌 기타 종목에서 더 훨씬 더
불공정 사례가 많거든요. 주가 조작과 공매도가 같은. 허용되지 않은 종목에서 맞습니다. 공매도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라면 네. 악재성 뉴스 버블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이제 규제함으로 해서 버블을 더 키우게 되면 나중에 결국 그 꼭지에서 손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거든요. 네, 그럼 여튼 이 기울어진 운동장만 평평하게 한다고 공매도가 바로 6월에 재개되는 게 아니라 이 전산 시스템 마련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면 내년 6월 이후에 재개될지도 모른다. 미지수다. 믿습니다. 더 넘어갈 그러네요.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매도에 이어서 두 번째 저희가 꼽은 과제 추락하는 엔화 가치. 요즘 일본 가는 분들 정말 많은데 엔화 값이 싸져서 쇼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허준영 교수님 지금 원엔, 엔달러 정말 많이 떨어져 엔화 가치?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33년 만에 이제 최저 가치에 근접하고 있고요. 달러당 150.73엔이 오늘 어제였고요. 예. 이건 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그다음에 엔화랑 원화의 환율도 보면 어제 기준으로 한 858.38원. 야, 굉장히 낮습니다. 100엔당 853원 정도.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엔 달러가 한 152엔까지 가면 이게 사실 33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 근처까지 왔고요. 15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를 부여하면 일본 대장성에서 보통은 시장 개입을 들어가는 숫자가 150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일본 대장성에서 이제 약간 용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대장성이 달러당 150엔 엔화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적극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입의 정도가 있는데요. 철저는 구두 개입을 하고요. 예. 구두 개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언을 하는 사람의 직급이 좀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까지 구두 개입이 가다가 구두 개입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실제 오퍼레이션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징후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철 소장님 왜 그렇게 그러면 일본 이게 엔화가 약세 계속되는 게 일본 경제에 결국 좋은 겁니까? 직접 개입을 해서 좀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는 것이? 이게 아마 10년 전부터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하면 장기 저성장 국가, 디플레이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지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돈을 풀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물가가 다 올라서 미국을 포함한 한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이너스 0.1% 단기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 엔화가 약세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일본 이제 정부의 생각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아지겠죠. 수출 경쟁력 면에서 이게 다시 임금 인상과 투자로 좀 이어지게 되면 이게 소득이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게 되면 이런 유효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디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10년에 걸쳐서 돈 푼 끝에 디플레이션은 타개했는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본의 GDP 규모는 뭐 GDP의 2.6배 수준, 예. 한 260%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는 한 3%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수입 단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일본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추월해야 되는데 임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치솟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래서 이게 지금 엔화 약세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감지가 돼서 지금 일본의 은행도 이제 물가 목표치가 2%지만 지금 3%거든요. 내외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지금 그나마 이제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시 또 디플레이 빠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디플레이로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만에 하나 여기서 일본 정부가 뭐 금리를 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디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통화 정책을 쉽게 바꾸지도 못하고 또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좀 이게
저성장에서 벗어났는데 의외로 지난 3분기에는 또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서요. 더 그럼 엔저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분기에 4.5 성장을 해갖고 아 정말 굉장히 놀라운 숫자다, 좋은 숫자다 이랬는데 3분기에 바로 마이너스 2.1로 다시 곤두박질을 쳤고요. 예. 이인철 소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숫자로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백업을 해드리면 1996년에 실질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명목임금이 아닙니다. 실질임금이니까 가격을 보정한 임금입니다. 예. 영국이 2021년엔 154까지 54%가 올라갔고요. 네. 프랑스는 124.8, 24.8%가 올라가는데 일본은 96년이 100이었을 때 2021년에 102.4, 2.4%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거의 뭐 제자리에 있는 제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IMF의 일본 데스크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가끔 저한테. 그럼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그러고 뭐 게임을 잘 만드나? 뭐 이런 얘기를 자동차를 잘 만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 기업들은 가격을 누르는 걸 제일 잘해. 가격 올라가는 걸 막는 걸 정말 잘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선 막 슈퍼마켓 같은데 비슷한 상품인데 어떤 기업만 가격을 올리면 막 소비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그 상품 불매운동하고 막 굉장히 배신감까지도 느끼고 이게 뭔가 일본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을 누르는데 굉장히 일본 기업들이 잘합니다. 예. 그런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3.몇%까지 일어나긴 했는데 일본 정부의 얘기도 그렇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얘기도 이게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 2%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건데 그 기조적이라는 부분이 바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임금이 올라서 소비가 오르고 소비가 올라서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또 다시 임금이 오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임금이 좀 제대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임금 협상을 보통 일본의 경우에 춘투, 보통 3, 4월, 4월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4월 정도는 돼서 임금이 제대로 오르는지 물가 영향이 미치는지를 봐야만 통화 정책을 뭐 변경하든 안 하든 할 테니까 엔 약세는 그러면 당분간 계속된다. 그래서 원화 엔도 아까 지금 100엔당 853원 그렇죠? 네, 858원입니다. 858원. 그럼 굉장히 엔화가 아주 싼데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엔화의 이제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좀 적다라는 건 맞은 것 같아요. 통화 당국의 입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도 금리는 더 오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이제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예측이 어렵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엔저 특히 과거 기억하실 거예요. 병원 개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저금리의 일본 엔화를 들여다가 병원을 짓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여기서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왠지 1%, 2% 저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환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달러당 150엔센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근데 지금 한 150엔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5엔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환율 예측이 더 어려운 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원엔 환율이 1000엔당 거의 980원대, 네. 거의 1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5, 6월 모두면서 900엔. 900엔까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주식 샀고요. 엔화 저축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더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더 떨어지니까 지금 858원. 주식 사셨던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 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옛날에 브라질 국채 그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국채 야 2자릿수 준다는데 근데 브라질 국채가 폭락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 전망에 따른 뭐 엔테크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네. 지금 비록 858원 100엔당 떨어졌지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한일 경제 관계나 금리 상황 보면 이보다 좀 더 떨어지기 어렵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여행 미처 못 가신 분들 엔화를 빨리 사고 싶은 분들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엔화를 사놔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5엔, 달러당 155엔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지금보다 약간 더 뭐 원, 엔 환율도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앵커께서도 4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4월을 저는 터닝 포인트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올 4월에 뭐가 있었냐면 우에다 가조 총재가 취임을 했거든요. 아, 새로운 예, 일본의 총재. 일본의 총재가 취임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태프들에게 내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했던 초완화적 정책에 대한 평가를 꼼꼼하게 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쯤이면 왜냐하면 지금 엔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거 평가는 어떻게든 시간을 빨리 해갖고 한 1년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랑 겹치냐? 춘투랑 겹칩니다. 임금 그러면 인상, 임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일본은행에서는 이제 정책을 좀 전환할 시점인지 그렇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는 일본은행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한 내년 4월이나 5월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엔화 약세가 내년 4, 5월 그러니까 기업들과 임금 협상 때 그리고 일본은행 새 총재 취임 1년 후 그간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뭔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때까지 좀 잘 견뎌 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초고물가입니다. 요즘 뭐 가격을 못 올리게 정부가 통제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러 가지 꼼수도 부린다는데 물가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뭐 10월 소비자 물가 3.8%까지 치솟았죠. 지금 물가 인상 속도, 상승 속도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6월, 7월 2% 잠깐 봤는데요. 지금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랑 9월 물가는 똑같았거든요. 3.7%로. 다시 10월에는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8, 미국은 3.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기조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날씨라든가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불안해요. 예.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농축수산물이 대부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10월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국제유가 오름세와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의 경우에는 거의 한 뭐 2년 뭐 9개월 만에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서 뭐 늘 말씀드렸던 거, 뭐 사과 네. 가격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상추, 파, 토마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날씨에 민감한데 이 날씨에 민감한 것들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특히 구조적인 게 뭐냐? 그동안 이제 이 지난해도 물가는 5% 넘게 올랐죠. 올해는 3%입니다. 내년 2%예요. 실질 성장률을 웃도는 물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오르고 있는 거 보면 원유, 그리고 소금, 설탕과 같은 기초 원재료가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잠깐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전부 다 제품 가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이되게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공산품까지.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우리는 공급 측에 문제가 생겼고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 측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물가 잡히는 속도가 굉장히 우리가 좀 더뎌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조금 내년에 둔화될 거다. 또 우리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면 이 물가 정말 잡히지 않는 겁니까? 정부가 눈을 부릅뜨고 뭐 물가 관리한다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물가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급 측에서 오는 물가라서 통화 정책이 대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기조가 딱 다른 경향입니다. 미국은 지금 수요 측입니다. 자비 견조하고 소비가 잘 되니까 수요가 돼갖고 수요가 안 죽어서 금리 인상으로 그걸 잡겠다. 그래서 잡혀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공급 측이라서 이거 금리 인상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 지금 기초 체력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공급 측에서 생기는 거니까 비축 물량을 풀던지 관세를 풀던지 뭐 어떻게 해갖고 좀 다운을 시키고 싶은 건데 정부에서 택한 방식은 자 담당자 정해갖고 뭐 물가 담당관을 다 정해가지고 담당자 정해서 컨택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겠다. 그리고 혹시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딱 이제 저희 2011년에 있었던 전 정부의 이제 물가 관리 정책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 정부에 물가 관리. 맞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제 관리 품목이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보니까 딴 품목들 관리 안 한 품목들보다 한 1.6배 정도 더 많이 올랐더라. 결국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기업들은 소나기 올 때는 비를 잠깐 피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관리된 품목이 오히려 더 올랐더라. 지나고 나서 네, 보니까 MB 정부 시절에 물가 담당관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담당관을 정해서 물가를 못 올리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이나 수를 줄이거나 뭐 또는 품질을 낮추거나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일이 많다네. 어떤 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물가를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뭐 스킨플레이션이라든가 슈링크플레이션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스킨플레이션은 뭡니까? 스킨플레이션이라는 건 인색하다라는 인색하다와 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네.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뒀는데 아예 값싼 원재료를 대체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기업들의 꼼수입니다. 품질이 낮은 재료. 맞습니다. 원재료. 슈링크라는 건 줄이다라는 거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가격 올리는 대신에 용량이나 이제 용량을 줄여서 가격 인상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과자 같은 경우예요. 콘 같은 경우 보면 야 어느 순간 내가 거인이 된 듯한 잡았는데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이 냉동식품 주류에서는 5g 내지 10g 뺍니다. 그다음에 오레오라는 이 과자가 있는데 거기는 갑자기 어느 날 크림이 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하얀 크림 줄이고. 예, 줄이고 특히나 이제 이 한 치킨 업체는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우리는 건강해준 올리브유만 쓰고요. 예. 어느 순간 가격이 너무 오르니 혼합 오일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은근슬쩍 값싼 오일을 섞어가지고 지금 꼼수 인상이면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거든요. 예. 근데 현행법상 이건 불법은 사실 아니에요. 전세가 똑같이 이렇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국민적 저항 감정이 시기고 가격은 올리지 못하니까 현행법상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 가격과 함께 중량 개수 쓰는 거는 표시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표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함정에 지금 기업들이 이제 이런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양을 줄였으면 줄어든 양을 봉지에 표시는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크림이 5g 들어가는데 4.5g으로 줄였다 그러면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갈 때마다 확인하세요. 아니 소비자들은 확인을 못 하니까 모르는 거죠. 네,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한테. 고지를.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단속은 어떻게 하죠? 소비자들이 일일이 뭐 제품을 보고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살 때는 몇 g이었는데 몇 g이 줄었을까 쳐다볼 수 이거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 제가 알아보니까 통계청에서 소비 동향 조사 같은 거 할 때 기업들에서 이 가격을 제출하는데 용량까지 제출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용량이 변한 거를 통계청 쪽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에서는 뭐 불법적인 행위 혹은 꼼수가 자꾸 자행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힘만으로는 다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 단체들도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달라. 그래서 보고를 좀 하고 정부에 좀 리포트를 해달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좀 뭐 잘 아시는 거겠지만 프랑스 까르푸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 회사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적도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입니다. 미리.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햄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햄을 만든 회사에서 붙인 게 아니고 까르푸에서 붙이는 겁니다. 까르푸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지를 받을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소비자들이 알고 사면 되니까 정부가 무작정 단속을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소나기 피하듯이 피해가면 되는데 사실 기업들은 원재료가 오르면 가격을 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재료가 항상 오르는 게만이 아니라 또 떨어지는 때도 있는데 떨어진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품 가격을. 그래서 들여다보면 식품업체들은 늘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맹점이 뭐냐? 우리는 요식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아니 김밥에 이제 시금치를 뺐어요. 네. 저게 불법인가요? 밥의 양을 줄였어요. 네. 이게 피자, 뭐 이런 김밥, 공깃밥 이거는 양과 이게 스탠다드한 표준이 없습니다. 가게마다 제각각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소비자 심증은 가는데 예. 저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 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브라질도 지난해부터 제품 이 용량을 바꾸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6개월 동안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지난 6월부터 킬로그램당, 리터당 가격을 아예 표시해라라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서 우리도 용량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고지하는 방안. 또 하나는 단위 가격을 표시해서 지난번에는 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단위 가격이 100g당 뭐 500원이라면 100g당 100원당 얼마라면 이 그램당 가격을 좀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참 물가가 올라서 장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매대에 갈 때마다
제품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좀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이 장 보는 분들 정말 힘겹겠네요. 한 주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빅코노미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 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